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페이지. 자, 맨 처음 17페이지 총칙 펴보세요. 자, 먼저 이제 총칙 보기 전에 그 왼쪽을 봐봐요. 그 페이지가 없는데 왼쪽. 왼쪽에 보면 이제 법을 공부하기 전에 법 적용 순서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우리 중개사 법령의 구성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에 거 보세요. 자, 16페이지 밑에 거. 자, 그럼 이거예요, 이거.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법령으로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원래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냐면 그 가장 중요한 뼈대 있잖아요. 이 뼈대는 어디서 만드냐면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내용을, 이 내용을 다 법에서 만들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공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어때요? 제때 때 일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러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또 정책에 따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럼 그 시대 흐름을 쫓아가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내용을 이렇게 법에 규율하게 하면 그때그때마다 국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이게 제때제때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뼈대는 법률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은 이렇게 항상 이 세 개가 하나의 세트로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세트로. 자, 그러면 이제 시행령은 뭐냐?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요. 시행규칙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데 자, 이거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은 법에다 규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에 규율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때? 시행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것은요. 대통령령,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통령령은 뭐냐? 대통령의 국무장관들 있잖아요. 그들 모여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행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이렇게 하자. 해가서 정부가 수시로 정책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땅땅땅 때는 바로 시행돼요. 국회 의결을 거쳐서 복잡하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그 다음. 또 더 세부적인 것은 야 이건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맡겨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국토부. 그러니까 야 니네가 담당 부서니까 보다 세부적인 것은 니네가 알아서 좀 해 하고 구체적인 어떤 절차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여기에다 맡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법이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이요. 자, 이거 다 합쳐서 이제 우리가 법령 그래. 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법에 규율된 내용이 64개 조문이고요.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조문이 총 51개 조문. 그리고 국토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조문이 31개 조문. 다 합쳐봤자 얼마 돼요,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한 150개 조금 안 되잖아요. 마음 먹고 하루에 조문 한 개씩 외워도 끝나. 그러잖아요. 시험 볼 때까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단지 여기서 이걸 조심하시면 돼. 자, 우리 법률에서요. 이러이러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위임하기도 하고 바로 이제 여기다 위임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령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은 시행규칙. 그러니까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그럼 이 내용이 법률에 있는 내용인지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인지 또는 국토부령에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 있다 없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법조문을 살짝 바꿔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맞춰요 못 맞춰요? 그렇죠 못 맞춰요. 아, 이 법조문을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자, 그런 지문 나오면 신경 끄라 이거예요. 혹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보다가 그런 문장이 나오면 왜 그런 문장이 나오느냐? 출제자가 이 문제를 출제할 때 법조문을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오지선다 지문에. 그러니까 가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이게 맞았을까 틀렸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답 찾으면 돼요. 그런 걸로는 신경 안 써도 돼. 단지 이제 혹시 공부하다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국토부를 영어로 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기네가 직접 규율 하지 않고 이것을 아래 하위 법령에 뭐 했다? 맡겼다. 이걸 이제 우리가 위임했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이제 야 이런 것들은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맡겼구나 이 정도 말하면 됩니다. 네, 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네.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우리 교재 17페이지.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가서. 자, 먼저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왜 만들었을까? 자, 어떤 법이든 제1조에 목적이 나와요. 그 법을 만든 목적이 제1조.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시행적인, 실천적인 규정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예전에는 우리 목적이 꽤 내용이 많았어요. 한 4줄 정도 써야 돼요. 4줄 정도 써 꽤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 조항을 가지고 출제된 적이 꽤 있었어. 어느 정도 출제됐냐?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았어요. 한 해 출제되고 안 하고 또 출제되고 안 하고 거의 한 해 걸로 한 번씩 출제될 정도로 이걸 거의 10년 가까이 출제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또 놀라운 규칙을 가지고 출제했을 때 그 다음 안 하고 그 다음 출제하고 그 다음 안 하고 자 작년에 출제 안 했어. 그럼 올해는 출제가 돼. 그 규칙을 가지고 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법이 바뀌면서 분량이 확 줄었어요. 짤막하게 2문장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지선다 낼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어. 자, 그러니까 재정 목적을 가지고 문제는 출제 안 하니까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공인중개 자격을 치는데 이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자, 이들이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모아요, 정하여.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을 크게 한 3파트로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 여기 이제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이런 중개업 있잖아요. 이런 중개업은 개나 소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고요. 그 거래와 관련된 법률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나중에 이런 민법을 공부하거나 이제 공시세법 이런 걸 공부해봐요. 공법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어때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서로 원하는 조건에 맞게 계약이 체결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 업종에 종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제 이 공인중개사 제도 이런 걸 우리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예요. 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그럼 이 부동산 중개업, 자, 부동산 시장에서요, 부동산 관련된 업종은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업 그랬을 때는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금융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법은 어떤 분야를? 부동산 어떤 분야를? 중개업 분야를, 중개업 분야. 그 중개업 분야를 뭐 하겠다?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도요, 비중이 꽤 크잖아요, 우리나라. 그럼 이 중개업을 어때? 주먹구구시로 대충 아무나 하면 되겠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전문 자격을 취득한 이런 사람들이 종사하게 함으로써 어때요? 건전하게 이게 제대로 돌아가게끔 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거 가지고 안 되고 우리 법에서 이제 뭐예요?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무실 개업하려면 또 다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만 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하자나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결격사유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검증할 거 다 해서 개업을 하게끔 행정청이 우리한테 허락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어때요? 이 중개업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그 거래가 어때요? 사고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어때요? 체결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경제 위반이야. 이때 이제 국민경제란 말이야. 거래 당사자들 보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어때요? 부동산 시장. 중개하는 사람들이 무자격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무자격자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중개를 하면서 어때요? 편법적인 것을 많이 동원해서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 시장 물이 아주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각종 사고도 많이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선량하게 중개하는 사람까지 같이 욕을 얻어먹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계적으로 어때요? 감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해서 그 다음에 행정청으로부터 적법절차를 거쳐 허락을 받은 다음 이런 사람들이 하게끔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경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중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중개 보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나의 직업으로 이거 선택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경제 위반한다는 공익적인 지위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 국민경제 위반한다 이런 공익적인 지위도 갖는 직업이에요. 우리 주변에 직업 중에 그런 직업 흔하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져. 아셨죠?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는 어때? 교양과 상식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문 지식. 그럼 그 전문 지식을 갖추고 가서 중개를 해야지. 대충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잘 찍어서 합격해봐. 가서 사고만 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운 좋게 막 그런 사람이 있어. 막 자기 과시하려고. 나 3개월에서 합격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이게 지금 3개월에서 합격할 시험이에요, 지금? 한번 봐봐, 여러분이. 이 입문서 보니까 어때? 할만할 것 같아? 이거 책도 아니에요. 이보다 두꺼운 책 6권 해야 돼. 막 거기다 막 문제집도 해야 되고, 기출문제집 해야 되고, 막 요약집 이따만한 쌓이잖아, 이따.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나 그 3개월 했어, 합격했어. 이런 사람 앞에 1년, 2년 이 말을 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 그럼 나 바본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뻥이야, 뻥. 그런 뻥도 심하지. 또 옛날에는 운전면허 시험보다 좀 어렵다던데 왜 그걸 떨어졌냐? 이래. 주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 한번 데리고 와. 너 한번 강의 들어봐. 중개사법 시간에 데려오면 안 돼. 어느 시간에? 공법이나 학계론 여러분 아직 안 해서 다 다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럴 시간 한번 데려와. 자기도 하라고 못해. 합격 못해.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옛날처럼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연령대가 젊어지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깊이 있는 내용도 나오고 점점 책이 두꺼워져. 왜? 새로 신설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했다면 이보다 훨씬 부담이 적었어요. 저도 제가 책을 쓰다 보면 예전에 초창기 때 책 썼을 때와 지금에 무려 200페이지 넘게 늘어나요. 책이. 우리 과목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부는 빨리 해야 좋아요? 늦게 해야 좋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하면 유리합니다. 하루. 벌써 여러분이 올해 공부 안 하다 보니까 내년에 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개정돼 추가될 내용이 또 왕창 기다리고 있어. 물론 이제 많지는 않은데 괜히 또 겁먹고 갈라. 그러니까 뭐든지 일찍 하자. 아셨죠? 일찍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공익적인 지위도 있는 직업이라는 거.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을 한번 보세요. 법적 성질. 자, 거기 우리 교재 17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법의 성격 해가지고 저기 사회법이다. 그 다음에 기본법이다. 뭐 특별법이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맨 처음 과정에서는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용어들 있잖아요. 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먼저 일반법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법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법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다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적용해야 되죠. 그 다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땅덩어리 어디에서나 그 다음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일반법 또는 기본법 그래요.
자, 무슨 법이나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법이나 다 그러죠? 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이나 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죠? 이런 걸 우리가 일반법, 기본법. 그런데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되는 법 이런 게 있어요. 또 특정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특별법 그래요. 그런데 그런 법은 어때요?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특별법은 특별한 상황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일제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그때 당시 초반에 뭐였나? 친일파들 청산하기 위한 법이 있었죠.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그거 기억나나요? 근데 그거 제대로 했어, 안 했어, 우리? 제대로 못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특정 사람에게만 적용하기 위한 법들이 있는데 요즘 그런 법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침해가 되고 평평성이 어긋나니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은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요. 자, 우리 중개사법도 일반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때?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죠? 그런데 어떤 분야?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 분야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민법은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 자치 영역을 다루는데 개인 대 개인 간에 뭔가 법률행위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돼요. 같은 얘기예요, 다. 자, 그래서 우리 법은 무슨 법? 일반법 또는 기본법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특별법입니다. 아까 특별법 뭐라고 그랬어요? 특정 장소나 특정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별법도 있고요. 이제 특별법이냐 이런 걸 이제 구분할 때 이제 견해가 다양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특별법은 이제 어떤 특별법이냐? 적용 순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위치냐, 나중에 적용되느냐 이걸 가지고 특별법도 나눠요. 그러니까 특별법은요, 적용 순서에 있어서 뭐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위치의 법도 특별법 그래요. 왜? 특별하니까 그걸 먼저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 보면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법.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그럼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좀 우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많이 체결해.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더라 이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는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해야 돼? 바로 이 임대차 보호법. 이걸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민법에 대한 무슨 법이 돼요?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은 그 법을 먼저 적용해야 돼요. 자, 그럼 똑같아. 자, 그러면 우리도 특별법 위치에 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또 마찬가지. 자, 부동산 중개업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각종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때 사안이 이제 이거 얘기해. 이제 중개업 관련 사안이겠죠. 그랬을 때는 상법이나 민법보다 동법. 동법이라면 이 법을 얘기해. 우리 중개사법을 동법 이런 말 씁니다. 이 법이 뭐 한다? 먼저 적용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갑과 을, 개인 대 개인 간의 자, 법률 관계가 이루어져, 법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다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 뭔가 계약을 한다고 해봐요. 계약을. 그러면 개인 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 자, 그러면 이런 계약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뭐냐? 민법이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디서 다룬다? 민법에서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민법도 개인 대 개인 간 이런 사적 자치 영역에서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데 민법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규율하자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이건 뚝대가 이건 니네가 좀 해 하고 맡겨요. 어떻게 맡기느냐? 만약 이 두 사람이 상인이야, 상인. 일반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상인 대 상인 간의 거래를 위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야, 이건 니네가 해 하고 어디다 맡긴다? 상법에다 맡겨요. 그래서 이 분야는 자, 개인 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계약인데 이 계약이 상인 대 상인 간에 이루어진 거라면 어디서? 상법에서 담당을 해요. 그러면 상법은 민법이 되면 무슨 법이 돼요? 그렇죠.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자니 너무나 방대하니까 분량이.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뭐냐? 이 사람이 이번에는 상인은 상인인데 이 사람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야. 자, 우리 중개하는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지위에 있냐? 상인의 지위를 있어요. 상인.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야. 중개 의뢰인. 그럼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계약은요? 이것은 중개 분야잖아요. 내 물건 당신이 알아서 팔아주세요. 즉 중개 좀 해달라. 아, 그래요? 예, 제가 잘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중개 분야는 또 어떻게 하냐? 야, 이건 니네가 해. 하고 어디다 맡긴다? 중개사법. 그러면 이제 이 분야는 또 어디서? 이게 중개 분야는 중개사법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거래가 자, 이 거래, 이런 각종 이 거래 사안이 이거 어떤 분야라면 중개업 분야라면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된다?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중개사법이 상법이나 민법에 대한 무슨 법이다? 특별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중개 분야는. 그런데 이제 중개 분야가 아닌 것은 이제 상법 분야면 상법, 민사 분야면 민법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얘기고요. 그다음. 자, 중간법이란 말이 나와요. 자, 중간법이 뭐냐? 여기 그랬죠. 공법과 사법 관계가 혼합된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구분할 때 크게 이제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법학자들이 크게 이제 공법, 사법 나누는데 이것도요. 나누는 기준이 정말 다양해.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건 논문 하나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공법이라고 했을 때는요. 자, 뭐가 공법이냐? 한마디로 사적 자치가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공권력이 개입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공권력이 개입되는 법이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형법. 국가 형벌권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잖아요. 또 행정법. 우리가 뭐 하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청 찾아가서 뭔가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공권력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권력이 개입되는 영역,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사법은 뭐냐? 사법은 말 그대로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고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거. 그냥 니네 개인 대 개인 간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지는 거예요. 이게 사법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법이 뭐냐? 민법. 민법 우리가 뭘 배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 그럼 지네 둘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대금 주고받고 하면 되죠. 이런 사적 자치 영역이 적용되는 걸 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 법조문을 뜯어보니까 이 공법적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법적인 내용도 같이 가지고 있어. 즉 뭐냐? 이거. 그래서 자, 사적 자치 영역은 뭐냐? 의뢰인이 우리 찾아와서 이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예, 제가 잘 팔아드릴게요. 자,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아까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공권력이 개입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알아서 계약 성사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손해배상해주고. 자, 이게 사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공법 영역은 뭐냐? 자, 중개를 하는데 똑바로 하지 못했어. 의뢰인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또 형벌, 징역 아니면 벌금, 형벌도 부과해요. 이거 공권력이 개입되잖아요. 또 내가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사무실 하나 오픈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아니, 행정처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개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 행정청 찾아가야 돼. 구청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중개업을 휴업한다, 폐업한다, 중개사무소 이전한다, 구청 찾아가서 신고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행정청 찾아가야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공법적인 영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어. 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다? 서로 섞여 있다. 그래서 이걸 혼합법 이런 말을 써. 혼합법. 또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니까 여기 중간에 위치했잖아요. 그래서 중간법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중간법.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혼합법, 중간법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무슨 얘기다? 공법과 사법적인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아니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밑에 용어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자, 용어의 정의를 한번 봅니다. 자, 우리 17페이지 그 박스에 보시면 법조문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총 몇 개가 있어요? 6개. 자, 그러면 이런 용어의 정의가 무슨 얘기냐? 우리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법을 공부하면서 그 법 조문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법을 만들 때는 제1조가 목적이고 보통 제2조에 그 법에서 사용되는 특이한 용어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풀이를 해줍니다. 이건 이제 용어의 정의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어의 정의 총 6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중개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우리 중개란 용어 평소에 써요, 안 써요? 잘 안 들어봐요? 많이 들어보잖아요. 중개란 말 많이 들어봐요, 우리. 도매, 소매, 상인 간에 중개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주식 중개 이런 말 써요. 주식을 중개한대요. 젊은 청춘 남녀 만나게 해가지고 혼인을 시켜주는 걸 그 역할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매. 혼인에는 중매란 말 써요. 그것도 중개예요. 단지 이제 혼인에서는 중매란 말을 쓸 뿐이지 그것도 중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하는 것은 아주 많아요. 왜? 거래 당사자 사이 중간에 다리를 놔서 그 둘 사이에 뭔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협상이 이루어져서 합의가 되게끔 뭔가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이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중개라는 게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만 있나요? 아니요. 다른 업종도 많아요. 그런데 용어의 정의를 한 이유는 뭐냐? 그쪽에서 쓰는 의미와 우리 이 중개사법 여기서 쓰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걸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용어를 처음 생소한 용어가 아니라 평소에 많이 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 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증 이런 말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쓰이지 않고 오직 이 법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용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법을 이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라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다른 데서도 쓰이는 말이지만 우리 법에서 쓰이는 의미가 다를 때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하고 풀이해 주는 거고 또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고 이 법에서만 처음으로 등장하는 생소한 용어들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풀이를 해서 알려줘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이 법조문 이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 총 몇 개가 나온다? 6개. 자, 그럼 이 용어의 정의는요,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다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시험에 거의 안 빠지고 나와, 이거. 근데 올해 32회 때는 이게 안 나오더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 32회 시험은 약간 좀 편파적으로 너무 치중해서 골고루 이렇게 다 출제되는데 그렇지 않고 출제자가 좀 자기 출제하고 싶은 데서만 출제한 그런 경향을 좀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가 중개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개부터 봅시다. 자, 거기 이제 페이지 넘겨서 18페이지 봅니다. 자, 우리는 일단 개념만 좀 알면 되죠. 중개가 뭐예요? 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네요. 자, 여기서 중개 대상물이라면 말 그대로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자, 중개 대상. 그런데 이 중개 대상에 대한 물건은 우리 법 제3조에서 직접 뭐 했다? 규정해 놓고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이것도 자세히 볼 텐데, 자, 우리가 중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뭐예요? 거래 대상 물건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이 용어의 정의도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중개하는 우리한테 맞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대상물이에요. 자, 주택을 매매를 한다고 그래. 그럼 중개 대상 물건은 우리가 뭐겠어요? 주택이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택이 거래 대상 물건인데 우리가 그것을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중개 대상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럼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우리 법 제3조에서 직접 규정해 놨는데 이건 조금 이따 이제 3교시 때 볼 겁니다. 이제 이걸 줄여서 이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법에서 직접, 자, 이렇게 법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정 중개 대상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용어들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법정 중개 대상물. 법에서 직접 규정해 놓은 물건.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한마디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당사자. 자,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 자, 그럼 이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하면은 매매 형태도 있고요. 교환 형태도 있고요. 임대차 형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물건. 자, 이 물건이 주로 아까 뭐예요? 토지나 건물과 우리 부동산이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자,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 형태가 뭐가 있어요?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있고. 그럼 이것만 있냐? 아니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 다 배웁니다. 다른 거래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그 거래 형태를 일일이 다 여기다 열거하자니 너무 많아. 길어져. 그러니까 그냥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형태.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 대표를 써놓고 나머지 기타 등등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머지 거래 형태도 있습니다. 일종의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자, 그 밖에, 기타 등등이란 얘기예요.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렇게 표현했네. 아, 이게 이제 어렵네, 이게. 자, 우리가 이제 뭐든지 맨 처음에 배울 때 용어가 생소하는데, 특히 우리는 지금 뭘 배우냐? 법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럼 법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다 뭐냐면 법률 용어예요. 근데 그 법률 용어를 또 법률 용어로 설명을 해.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 근데 그 법률 용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민법에서 시작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민법을 안 배우셨잖아요. 나중에 민법을 배우면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다른 법 과목에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권리, 변동. 자, 득이란 말은 권리를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실이란 말은 권리를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또 권리 변경 말 그대로 권리가 변경된 거예요. 이걸 묶어가지고 뭐라 하냐면 변동이란 말이에요. 권리 변동. 그럼 이제 권리가 변동되는데, 자, 이거 이제 저기 매매잖아, 매매. 자, 그럼 잘 보세요. 매매나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이 다 뭐란 얘기냐면 권리, 득실, 변경, 행위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중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거니까 이거 대표를 해놓고 나머지 기타 등등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매매가 왜 권리, 득실, 변경, 행위인가? 자,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런 것은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민법을 공부하면 저절로 알아요. 이거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이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돼요. 자, 갑과 을이 자, 주택에 대해서 자, 매매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주택에 대해 매매가 이루어지면요, 매도인 갑은 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을한테 이걸 넘겨야죠. 뭘 넘겨요? 매매는 소유권을 넘기죠. 그렇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야, 이건 네 거니까 네 가져가 하고 땅에서 이 집을 파서 넘겨주는 거 아니죠. 자, 주택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뭔만 넘어가요? 소유권. 그러니까 매매가 뭐냐 하면은 매매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매도인한테 있던 것은 매도인이 있다가 이제 어때요? 상실이 없어지고 매수인은 없다가 이거 뭐예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매매가 뭐냐?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득실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이런 것들,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을 다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걸 갖다 이제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 이렇게 해요. 자, 법률 행위. 그런데 평소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이게 뭐냐? 이게 그냥 뭐예요? 거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씁시다. 아직 민법을 안 배웠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뭐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부동산 거래 행위다 이러시면 돼요.
그럼 이제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밖에 그럼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계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밖에 권리득실 비용에 다 들어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냐? 알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거래 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거래 행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게끔 우리는 나서서 뭐 하는 거라고요? 알선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선이 뭐예요? 이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 많이 쓰죠. 알선. 알선은 뭐냐? 두 사람 사이에 개입을 해서 그 두 사람이 원하는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게끔 뭐예요? 주선하는 거. 한마디로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뭐다? 알선. 그러니까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 이 알선한다 이 말이 곧 뭐예요? 이게 중개한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실은 이게.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법에 규정된 물건, 그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 이걸 우리는 중개라 한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해요. 그냥 우리 법에 규정된 물건, 이게 뭐냐? 이게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 자,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자, 갑과 을입니다. 자, 이들 사이에 이거 묶어서 다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행위. 자, 이 둘 사이에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게끔 중간에 우리가 뭘 한다고요? 알선하는 거. 이게 중개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해. 자, 이건 뭐라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 자, 이게 바로 뭐다? 중개. 그러니까 중개는 이렇게 외우면 돼. 부동산 거래 알선하는 거 이러면 끝나요. 자, 부동산 거래 알선하는 게 바로 뭐다? 중개다. 이러면 돼. 그럼 이 중개란 말을 다른 업종에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중개란 말을 쓰는데 그럼 그들이 중개하는 물건이 뭐냐? 이게 부동산이 아니야.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한다. 그럼 중고자동차. 주식 중개인 그러면 이 물건이 주식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중개란 말과 우리 법에서 중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것 때문에 달라지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건을 알선하느냐.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우리는 부동산 업자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은 주로 뭐다? 부동산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럼 쉽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몰라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용어의 정의. 거기 19페이지 맨 밑에 중개업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자, 거기 20페이지 그 박스. 20페이지 박스에 용어의 정의 중개업 거기 3번에 나와 있죠? 찾았어요? 네. 자, 중개업 거기 봅니다. 법조문 거기 보세요. 자,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개를 어불하는. 그러니까 중개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어불하는 게 중개업이다. 그럼 중개가 뭐예요? 방금 했잖아요. 방금 이거.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게 중개잖아요. 그럼 이 중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업을 하는 게 이제 중개업이다. 그러면 자, 먼저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다른 사람부터 의뢰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의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의뢰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의뢰를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일정한 보수 그랬죠. 우리는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것은 사회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내가 거래 당사자한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돈을 번다는 얘기는 뭐냐?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선하는 것. 야, 니네 둘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알선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대가. 그걸 이제 우리가 중개 보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에 실은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업은 영업이란 말이에요. 영업. 보통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업입니까? 인데 자,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업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우연하게 딱 한 번 한 거 가지고 업을 했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리고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업이니까 뭐가 있어요? 반드시 영리 목적. 대가가 있어야 돼, 대가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회통념적으로 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행해졌을 때 우리는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개, 자, 부동산 거래 알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중개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업. 이것만 하면 돼요. 이제 뭐 자세한 내용 이런 거 안 봐도. 자, 오른쪽 갑니다. 21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를 봅니다. 자, 공인중개사라 하면 그랬어요. 자, 뭐라고 되냐?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간단해요. 자,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자격을 취득. 자, 우리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봐야 되죠? 혹시 시험만 보면 자격증 줘요? 아니죠. 그렇죠. 합격이에요. 말 똑바로 잘해야 돼요, 우리. 그래도 여기는 낫네요. 다른 학원보다. 보통 어떻게 자격 취득이 그러면 시험 봐야 된대. 그럼 시험 보는 날 시험만 보러 가면 되지. 뭐하러 이 고생해 지금.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 열심히 공부한다고 자격 줘요? 안 줘요. 쌍코피 터지게 해도 안 줘요. 뭐 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합격. 그러니까 시험은 결과가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정신이 필요 없는 데가 뭐냐면 시험이에요. 올림픽 정신 아세요? 예전에 우리 88 올림픽 할 때 올림픽 정신 벌써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네. 막 그때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벌써 다 잊어먹었어 우리. 자, 우리 시험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아니면 반드시 합격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결과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해야 합격을 하겠죠? 근데 이 시험이 어디에? 우리 이법. 이게 중요해, 이게. 우리 중개사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중개사법에 따라 그 시험을 합격해야 우리는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다른 나라도 다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시험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돼요. 인정 안 돼. 왜? 뭐라고 돼 있으니까. 이 법이 무슨 말이냐? 우리 중개사법, 우리 법에 따라 시험 합격해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 1차, 2차 해서 그 과목 평균 60 넘어서 합격을 해야 우리가 자격이 주어져요. 자, 일단 우리는 시험만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때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자, 따로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예. 그 다음, 자, 네 번째. 자, 개업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좀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은, 이거 잘 보이세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뭐 했다? 개업했다. 사무실 하나 오픈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업. 예전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어요. 예전에.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용어가 이제 바뀌었어요. 왜냐?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했는데 왜 공인중개사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두리뭉실해서 중개업자라고 부르느냐?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어때요? 중개업자가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와요? 공인중개사 말 들어가는 게 좀 낫잖아요. 뭔가 변호사들도 변호사, 뭐 법무사 이렇게 써주잖아요.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이제 변호사인데 얘네들도 사무실 하나 개업을 해. 그러면 변론업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지 않잖아요. 변호사 그대로 불러주잖아요.
법무사도 법무사 그대로 불러주죠. 근데 왜 우리는 중개 없잖아 이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자격만 딴 사람이, 이 사람은 오픈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이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그냥 자격만 있는 사람과 이제 실제로 사무실 오픈했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개업 변호사 이렇게 이제 좀 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개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안 돼. 뭐냐? 이 법이에요. 이것도 우리 법. 우리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개설 등록이란 말이 나와. 이 등록이란 말이 뭐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텐데, 내가 사무실 개업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 그 허락을 받는 절차가 이걸 등록, 그런 말이야. 등록. 보통 우리가 허가 받는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인가 받는다, 또 승인 받는다, 또 인허 받는다, 같은 거 이런 게 다 행정청으로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등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록이 어디에? 바로 우리 중개사법.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다 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 따른 이 등록 절차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 따라 이 등록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받으면, 이렇게 등록을 받으면 그때 이제 우리는 뭐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등록 받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예요. 무등록. 그렇게 등록도 없이 중개업을 하면 이거 처벌해요. 얼마?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가장 처벌이 무거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등록. 근데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따서 우리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거기 2번에 종별이란 말은 종류를 얘기해요.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야 하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 봐봐요. 자, 21페이지 거기 법인. 자, 여기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냐? 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난 법인 형태로 중개업하겠다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법인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아까 등록을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하면 다 이 사람을 가리켜요. 자, 이제 앞으로 말이 기니까 이걸 간단하게 보통 어떤 선생님 개공이래, 개공. 근데 개공하니까 저는 개굴 이런 느낌이 나서 좀 싫어서 사자까지 붙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공사 이렇게 좀 불러주고 싶은데 뭐 개공해도 되고요. 개공사. 좀 간단하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말이 기니까 그냥 뭐라고 부르자? 특수법인인데 뭐가 있냐면 지역농협. 지역농업협동조합인데 줄여서 우리가 지역농협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요. 자, 주로 이제 시골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농사 짓는 이런 동네 있는데 농지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 중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거 농업협동조합법에. 그러니까 지역농협도 자, 뭐에 대하여? 농지에 대해서만. 다른 물건 다 못해. 우리는 아까 법정중개대상물 해가지고 뭐 토지, 상가, 주택 이런 거 다잖아요. 그런데 지역농협은 오직 뭐만? 농지만. 나중에 배웁니다, 다. 농지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만 중개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들도 이렇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할 때는 이제 이들도 이제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지위를 갖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특수법인. 또 산림조합도 있어요. 산림조합도요. 임야 있잖아요. 임야. 그래서 산림조합은 임야에 대하여 또 임목이랄지 임야라는 게 있는데 이거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중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우리 법이 아니라 산림조합법 그 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줄여서 특수법인.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시험에는 주로 누가 처음부터 중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있잖아요.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는. 자,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 그냥 이것 사람 간단해.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가지고 뭐예요?
이 법이에요. 등록을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권. 우리 주변에 대부분 오픈해 영업하는 사람이 다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인 형태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개인 형태로 많이 합니다. 가끔 가다 법인도 보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사.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법, 부칙이란 말은, 자, 법을 만들고 법 맨 마지막에 부록처럼 딸려 있는 게 있어요.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제 부칙인데, 거기 부칙 제6조, 제2항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제 연역적으로 탄생한 사람이에요. 자, 연역적으로 탄생한 사람. 그 사람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용어가 삭제됐어요. 용어 중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칙에 이제 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공사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24페이지. 자, 거기 보충학습 보면 중개업 역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보충 거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나중에 공부할 때 안 헷갈려요. 근데 맨날 이거 처음에 첫째 시간을 듣지 않고 이제 공부를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맨 물어보는 게 이 사람 누구예요? 자, 지금 우리가 중개업을 배우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 업종에 종사했나 살펴보면 고려시대 객상주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줄여서 이렇게 뭐라고 부르냐면 객주 이렇게 불러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드라마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뭐 객주어를 해가지고 뭐 상인 있잖아요. 돈 많이 번 상인. 그 사람을 객주라고. 자, 들어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객주라는 말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상인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중간에 개입해서 이 둘이 흥정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물건을 파는 물주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람 밑에 속해서 일하면서 물건을 사러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 물건을 사게끔 흥정을 붙이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거간이라고 해요. 혹시 이 말은 좀 들어봤나요? 최근에 사극 드라마 가끔 나와요. 예전에 혹시 미스터 선샤인 거기서도 그 일본에 있다가 부잣집 도련님 와가지고 집 구할 때 거강꾼 이런 말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때 공부 안 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들려. 그래서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거간이란 말 자주 나와요. 어젠가 그 이준석 당대표가 거강꾼 이런 말을 썼어요. 혹시 뉴스에 보면 나와요. 그 메인에 보면 요즘도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용어인데 요즘 거의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한테 그 물건을 사게끔 흥정을 붙이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이 거간이 누구예요?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중개하는 사람. 근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객주란 말이 나오고 이 객주 상인 밑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차 전문화가 이루어져, 분업화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장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전문 상인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거강꾼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조선시대 오면 그래도 어때요? 인구도 많아지고 우리 시장 이런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자, 가케 집 가짜예요. 이걸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집주름, 이거 한자인데 이때 나는 주택만 전문으로 흥정을 붙이면서 중개하겠다. 이 사람이 바로 뭐다? 가케 또는 집주라는 말을 썼어요. 나는 인삼만 전문으로 취급하겠다. 나는 농지만 전문으로 취급하겠다. 나는 가축만 전문으로 취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강꾼들이 각각 분업화가 이루어지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만 취급하겠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집주름 또는 집거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최초 부동산 중개업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때는 이제 아직 법제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넘어오다 이제 조선 중반 정도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사람이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럼 어때요? 분쟁이 생기죠. 다툼이 생겨. 그럼 이 질서를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법규로 등장해.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1890년대. 그래서 야, 니네 거간 이 직종에 종사하려면 우리 이제 말하자면 국가로부터 이제 말을 허락받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인가를 받고 하게끔 최초로 법규 안에 들어와요, 이게. 자,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요. 이걸 폐지합니다. 왜 이걸 폐지하느냐? 일본 놈들이 일본 상인들 우리나라에서 어때? 상주시켜서 지네들끼리끼리 해먹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막 식량 수탈도 이루어지잖아요. 농지 정리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모든 그 식량 수탈을 하기 위해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 잡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당시 이걸 지네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폐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상인들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어때?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지네들끼리끼리 해먹어도 되거든.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이때 소개 영업 취체. 소개 영업을 하려면 취체란 말이 벌써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일본 한자예요. 단속 또는 단속 통제 이런 말이에요. 단속한다, 통제한다. 그러니까 소개 영업을 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단속 통제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받고 해라 이거예요. 자, 우리 조선 상인들은 허가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 일본 상인만.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본 상인들 중에 보따리 장사하듯이 해서 지금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이 된 회사들 많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미쓰비시예요. 미쓰비시 하잖아요. 일본 그 기업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노동으로, 아니, 무임금으로 일 시켜가지고 월급도 안 주고 지금 아직도 분쟁이 많이 벌어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있어. 그 기업 물건 사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진짜 그런 거나. 그런 거 우리가 역사적인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대표적인 미쓰비시예요. 보따리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수탈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뺏어갔는지 몰라.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얘네들이 이렇게 수탈을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했는데 바로 6.25 전쟁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 제대로 뭔가 체계가 잡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그때까지 하다가 이제 6.25 전쟁도 끝나고 이제 1961년도 되니까 어때요? 좀 안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 영업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좀 안정이 되고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 집도 많이 지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길, 도로도 닦아야 되지. 막 한참 막 이런, 어때요? 경제적으로 막 급성장할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근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이걸 폐지하면서 일제시대에 이런 것을 그대로 하기 뭐하니까 뭐냐? 소개 영업법을 도입해서 그냥 신고는 하고 해라 이렇게 이제 좀 규제를 완화시켜 줬는데 중개업을 하고 싶다면 그냥 신고는 하고 해라 이거예요. 단속 차원에서. 자, 근데 이때 당시는 공인중개사 제도 이런 게 없었어요. 말만 하면 할 수 있었어. 물론 이제 이때는 누가 이거 신경도 안 썼어. 왜? 직장 하는 것들이 뭐 그때 당시 항상 경제가 성장할 때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 같은 게 얼마나 많았어요. 이쪽에 눈독도 안 들였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비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됐어요. 자, 이때 신고하고 중개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공인중개사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자, 어쨌든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고 싶다 말만 하면 되니까 중개업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60년, 70년 되니까 이제 우리 경제 성장을 부르짖어 박정희 대통령이 막 어때요? 새마을 운동도 벌이고 경부 고속도로 뚫리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부동산 수요가 급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하는 게 짭짤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신도시 건설이 막 도입되잖아요.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수도하면 어디야? 사대문 안에 있어야 돼. 근데 그걸로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서울이 커질 수밖에 없죠. 점점 확장이 돼. 그래서 신도시 만드는데 그 신도시가 어디에? 강남. 한강 밑에는 떠들떠보도 강남이 어떤 땅이냐면 거기 배추밭 무밭이에요. 거기요 지나가면 코 막고 지나가야 돼. 똥 오줌 거름을 뿌려가지고 그 농작물을 키우던 동네라 거기가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야.
아주 하층민들이 살던 동네예요. 근데 거기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신도시 사례에 꼽히는 데가 거기 강남이. 물론 그때 어때 투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투기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다? 복부인. 복부인이 그때 나온 말이야. 이 복부인이 누구겠어요? 국회의원 장관 마누라예요. 지네들이 정책을 만들어 놓고 영화를 봐야 돼. 그래서 그런 영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투기꾼 하는데 지네가 하겠어? 하수인 부리겠어요? 그 하수인이 누구였을까? 이 사람들. 그래서 얘네들이 투기의 앞잡이 노릇하고 또 자기도 어때요? 투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들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개업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해서 공인중개사는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업종에 종사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때 83년도에 만들어가지고 84년 이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회? 32회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때 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이후부터 중개업을 하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하고 중개업을 했던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야 너희는 더 이상 하지 마 이럴까요? 아니죠. 자 우리 사법고시가 로스쿨로 바뀌었잖아요.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 지금 해요 안 해요? 여전히 합니다. 마찬가지. 이때 신고하고 기득권 인정받았던 이 사람이 지금도 계속 중개업을 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그래서 이 사람을요 공인중개사 자격 딴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 중개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용어의 정의했다가 이제 지금은 벌써 봐봐요. 시대가 80년, 90년, 2000 몇십 년 지났잖아요. 남아있을 거 없을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우리 법조문의 용어의 정의에서 없애버렸어요. 근데 지금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아예 없앨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부칙 제6조 제2항에 옛날에 이런 사람이다 이거 이런 사람. 그럼 이 사람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 자격을 따서 우리가 개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예전에 신고하고 얻었던 그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어디에 취급해준다? 개업 공인중개사 속회에서 인정해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누군지를 잘 보세요. 연역적으로 이때 당시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중개업을 하게끔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 젊은 나이에 했다면 어때? 지금도 살아 계셔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현역에 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들이 다 어때요? 사망하거나 이제 폐업하거나 그러면 없어질 텐데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종류 3종류 이렇게 하죠. 자 그다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이건 간단해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낌을 찾을 수 있잖아요. 즉 뭐냐? 즉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취직한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원. 직원은 직원인데 어떤 직원이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직원.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직원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 직원이잖아요. 직원이니까 어때요? 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말 뺍니다. 일단 빼고요.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뭐 한다? 보전.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시키는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격이 있으니까 직접 업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업무도 할 수 있고 직원이니까 시키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역할도 합니다. 한마디로 직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로 안에 뭐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포함한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소속 공인중개사는 종류가 2종류. 그러니까 지금 이 괄호 밖에 있는 이 사람이 뭐냐? 일반 직원으로서.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용인 이렇게 부를 건데, 자,
그럼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되어서 업무도 하고 보조 역할도 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다? 고용인.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럼 여기서 이제 사원, 임원이 누구예요? 임원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주로 회사에서 우리가 임원하면 이사, 감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 별 단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 사원은 일반 평사원이냐?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일반 평사원이 아니라 회사 종류에 한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 한명이나 합자회사에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요. 무한책임사원. 책임의 한계가 없다. 끝까지 책임져야 돼. 즉 임원급하고 같은 레벨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으로 설립됐을 때 공동 출자한 조합원들 얘기하는 건데, 자, 일반 평사원이 아니라 누구다? 임원급에 해당되는 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나 합자회사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자, 무한책임사원. 그럼 이제 회사 규모가 클수록,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임원만 몇백 명 돼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음 주에 배워요. 그러면 이들 중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른다? 소공사. 사원 임원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도 소공사에 들어간다. 근데 보통 우리가 소공사 하면 누구를 가리킨다? 고용인, 직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어 일종의 중개보조. 자, 중개보조원도 직원입니다. 근데 벌써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사람, 직원이란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를 해요, 못 해요? 못 해.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자, 집 보러 왔어요, 땅 보러 왔어요,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서무와 같은 거. 일반 서무, 사무실에서 우리가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류 정리하고, 또 등기소에서 등기 떼어라 그러면 심부름하고, 또 의뢰인이 오면 차 한잔 대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개공사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밖에 못해. 그러니까 느낌도 벌써 어때? 중개 보조원. 약간 시다바리 냄새 나죠?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직원은 두 종류가 있다.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럼 자격 있는 사람이 소공사, 없는 사람이 보조. 그럼 자격 있는 사람은 중개 업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는 사람은 못한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용어 일종의 6개. 뭐 어렵진 않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 또 보겠습니다.